그날 밤은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집안의 답답한 공기를 씻어 내려는 듯한 비였습니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그릇 솥밥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채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밀쳐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국을 끓였니? 북쪽 여자라더니 간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채소 씻은 물 같잖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고 또 한 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민규는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어색하게 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지? 시집 왔으면 시댁 살림 잘 챙겨야 하는데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야. 애도 없지, 일도 안 하지, 밥도 못 하지.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욕설이 아프다기보다 오래전 아픔이 다시 찢겨 나오는 듯했습니다. 지은은 작년 유산 이후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도 죄로 여기고 그녀를 무능한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화도 내지 않고 단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방에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거울이나 봐. 내가 이 집에 뭘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 말에 지은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순간 주방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규는 아내를 붙잡으려 일어섰지만 손이 닿자마자 지은은 돌아서며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 단 한 가지만 물을게요. 솔직히 대답해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나 아니면 어머니?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같았지만 사실 부부의 운명을 가를 질문이었습니다. 민규는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택하게 하지 마. 하지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까. 정적. 3초, 5초, 10초. 그리고 지은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그 발걸음은 무겁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규는 다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밥 한 숟갈조차 너무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하다고 생각한 대답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민규의 3층 집은 웬일인지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말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분명히 부서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커피를 타주고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요했고 침착했고 낯설었습니다. 반면 민규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화내지도 않는 그녀의 모습이 그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 여사는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조용하니까 이제 좀 사람 같네. 그녀는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조용히 있어야 해. 며느리는 가족 아니고 그냥 외부인이지. 집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행동은 그대로였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는커녕 그릇을 탁 내팽개치고 지은 옆을 지날 때 일부러 기침하며 이 집주인은 나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지은은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가까이 참아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경상도 된장국도 열심히 배우고 끓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싱겁다, 물 같다, 는 말뿐이었습니다. 일은 새벽 청소하고, 과일 깎고, 문지방 닦아도 쇼한다, 재수 없다, 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남편은요? 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폭력도 없고,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애할 땐 배려심 많은 남자였지만 결혼 후에는 모두에게 착한 대신 아내에게만 냉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뭐하냐? 민규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래도 얘도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 그 말에 지은은 참담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기능이 부족한 가전제품 같았습니다. 아이 문제는 지은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첫 아이를 유산한 이후 그녀는 마트도 못 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명상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기가 약해. 아이 하나 못 지키고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뭔 소용이야? 그 말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심리학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자기 치료를 위해서였지만 나중엔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아프게 만들까?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무시당한 뒤 지은은 민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사라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민규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민규를 떨게 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조용히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을 배웅했고 그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엔 다시 장 보고 밥하고 아무 일도 없던 척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산후우울증 환자와 마주하던 어느 날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개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는 좋은 며느리, 참한 아내라는 사회적 가면을 쓴 삶.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진짜 삶.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독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해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귤, 다른 손엔 우유 봉지를 들고 있었고 등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가슴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규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며 맥주캔을 들고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널브러진 채 휴대폰을 쓸어내리며 세상을 증오하듯 화면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섰지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눈길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TV 광고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고 샴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그저 그림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냐? 시어머니가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민규도 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TV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에 앉았지만 마치 서로 다른 우주에 사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떠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데친 채소는 다 죽어버렸네. 지은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밥을 씹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녀는 상담센터에서 받은 첫 월급을 손에 쥐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5년 만에 다시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들었을 때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규는 2층으로 올라가고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면 나에겐 남편이 필요 없어요. 지은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허탈함과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고 모두 잠든 뒤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짧은 이메일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추가 상담 시간 가능합니다. 스케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파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그녀의 조용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일하는 상담센터에서는 가족 내 상처를 이해하고 극복하기라는 단기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센터장은 그녀에게 강의를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그녀 앞에는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년 주부, 눈가엔 부은 흔적, 손에는 굳은 살. 누군가는 낡은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썼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저보고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혼전 임신한 여자 아니냐며 욕했어요. 순간 강의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10초간 말없이 그 여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앉은 한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복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어떤 수강생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누군가한테 가르침받는데 이렇게 안 불편했던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은은 그저 웃었지만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변화는 시어머니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지은이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화장은 왜 해? 바깥에 상담 일정이 있어서요. 뭐? 상담? 누가 널 쓰냐? 내가 뭘 안다고? 지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듣고 공감할 줄 알면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식사 챙기지 않고 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7시까지 일합니다. 밥은 밥솥에, 국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처음엔 투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자 그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옆얼굴엔 예전엔 없던 단단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 좀 달라졌네?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이 변하길 기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점점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지은의 시어머니 오 여사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쓸던 빗자루를 놓고 그대로 기절했고 민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택시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지은은 상담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뛰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기침만 해도 약부터 챙기고 죽을 끓였겠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 여사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살아는 있지. 지은은 화내지 않았고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정리해주고 머리맡에 물컵을 놓은 뒤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심전도기 소리와 시어머니의 얕은 숨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쌀 씻고 청소나 하는 줄 알았는데 돈도 벌더라. 보기보다 야무지네. 그 말투에는 비아냥과 동시에 얕은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게 죄라면? 그건 좀 억울하네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오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된장국간 못 맞췄다고 시어머니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적 있어. 밤에 마당 나가서 울었지. 그때 다짐했어. 다시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고. 근데 결국 나도 누굴 울리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 말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후회의 경계에서 건네진 고백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살짝 느슨해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지은은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장을 닦던 중 민규의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오래되어 녹슨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자 누렇게 바랜 손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소영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언니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임신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한 줄, 한 단어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신뢰가 조용히 무너졌다는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찢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편지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 다음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무너지지 않아. 그날 밤
민규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 지은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조명 아래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다른 여자랑 아이 있었죠? 그 말은 나지막했지만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민규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웃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고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화내지 않을게요. 그냥 진실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지쳤거든요. 지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민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유산했을 때 난 너무 무너졌어. 소영이는 그냥 옛 친구였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어. 근데 그녀가 떠났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품었군요. 민규가 다급히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맞아요. 당신은 그냥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지은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당신 덕분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식은 차를 바라보며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편지를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글씨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상처처럼 아직 아물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차라리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에 붙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억누르며 착한 며느리, 이해심 많은 아내라는 가면을 써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아무에게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은은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연한 화장을 한 채 부엌에 섰습니다. 표정엔 미소가 없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조림, 민규가 자주 찾던 계란말이, 두 잔의 두유도 함께 놓았습니다. 민규가 식탁에 앉자마자 지은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이 아침 식사 후에 전 이 집을 나가려고 해요. 뭐라고? 상담소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조용하고 혼자 살기엔 괜찮은 곳이에요. 지금 장난해? 아니에요. 오히려 몇 년 전 진작 했어야 했던 일이죠. 시어머니는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깟 편지 몇 장 때문에? 다 버릴 거야? 지은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버리며 살았어요. 이제 나를 다시 주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날 점심, 지은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책상자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웅도 만류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 뒤에서
시어머니가 커튼을 살짝 걷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대문을 나서자 오 여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달라. 고개 숙이지 않고 떠나네. 민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집이 그토록 넓고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상담소의 정식 수석 상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첫 수업에서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은 한 번쯤은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지은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미역국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주려고.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처음으로 그녀를 얘도 걔도 아닌 너가 아닌 너 대신 너희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음식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들어봤다. 지은은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두 여자가 같은 공간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새 아파트 안, 아침이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 속에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책을 들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처 많은 결혼 생활에서 빠져나온 여자.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주방은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탁자 위엔 상담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 3건이 개인 상담, 2개의 집단 교육, 그리고 1번의 고등학교 강연. 지은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누가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삶, 그리고 조용한 평화가 함께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너 뭔가 달라졌구나. 머리 모양 때문이 아니라 눈빛이. 지은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늘 속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여자가 아니라 햇빛 속을 당당히 걸어가는 눈동자였습니다. 일주일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규가 아닌 시어머니 오 여사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글. 복수하지 않아서 고맙다. 내가 너라면 아마 소리치고 난리쳤을 거야. 넌 그런 말 없이 조용히 용서했더구나. 돌아오란 말은 못하겠다. 다만 평생 미워하지는 말아줘.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부부 심리라는 책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편지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물어버린 흉터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달 지은은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 초청을 받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상처받은 결혼 생활 속 여성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이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 그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라디오를 듣던 수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엔 누구도 죽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던 그 여자가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를 이긴 것도 싸워서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